한밤중에 여성 운전자가 차량을 몰다 8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감된 후에도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그녀를 위해 무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최종심 판사조차 치명적인 교통사고라 해서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법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17년으로 돌아가 이 거대한 여론을 불러일으킨 교통사고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이 나라의 인구는 3천만 명이 넘고 그중 70% 이상이 부미푸트라라고 불리는 토착민입니다. 이 토착민들 중 가장 큰 집단은 말레이인, 즉 말레이계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일부 비말레이인도 다야크족, 바자우족 등으로 토착민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토착민 중에는 화교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상업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주택, 금융,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인종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민족 간 갈등을 야기하고 인재 유출을 초래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고의로 민족 문제를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은 화교는 미국의 유대인처럼 이익도 얻고 권력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큰 비판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화교 출신의 여성으로 당시 22살이었던 심커팅입니다. 2017년 2월 18일 새벽 3시 20분 페스타 페라라칸 칭게이 행사에 참가한 뒤 귀가하던 심커팅은 조르바루 내순환도로의 한 주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언덕길에 조명이 어두워 보였고 그녀는 사고를 우려해 더욱 신중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숲 그림자 속에서 한 무리의 검은 그림자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튀어나왔고 도로의 세 차선을 모두 점령해버렸습니다. 심커팅은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졌고 중앙 차선에서 운전하던 그녀의 차량은 왼쪽 차선으로 밀려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그녀는 차량에서 내렸고 그제야 도로 위에 여러 청소년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일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고 일부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구급차와 경찰도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군중들은 심커팅을 둘러싸고 그녀를 향해 끊임없이 비난과 욕설을 퍼부으며 일부는 차량을 부수고 심지어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한 경찰관이 심커팅을 현장에서 벗어나게 한 뒤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심커팅이 충돌한 대상은 30-40명에 달하는 자전거 무리였고 이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6명의 청소년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2명은 병원 이송 중 숨졌으며 2명이 중상을 입고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차량 전면부가 심각하게 파손되고 처참한 모습이었기에 사람들은 심커팅이 스마트폰을 보며 운전하거나 과속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는데 그녀가 정말로 그렇게 느린 속도로 운전을 했다면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고의 원인이 청소년들에게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타고 있던 자전거는 심하게 개조된 바시칼라작이라는 모기형 자전거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라이트와 브레이크를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갱단과 클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자극적인 경험을 위해 종종 새벽에 도로 언덕에서 레이싱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속도는 시속 70km를 초과하기도 했으며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자전거에 엎드린 채 슈퍼맨 자세로 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세가 마치 먹이를 먹는 모기와 비슷해 모기 자전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행동은 당연히 경찰과 부모들의 허락을 받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경주를 즐겼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전에도 약 60명의 청소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레이싱을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20명이 체포된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위험한 모기 자전거 바시칼라작 활동은 몇 년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기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없고 가담자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처벌도 차량 몰수와 부모 소환에 그쳤습니다. 이런 낮은 처벌 강도는 자전거 경주 활동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추적할 때 이 청소년들은 차량 사이를 빠르게 헤집고 다니며
도망치는 동시에 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커팅이 충돌한 대상은 바로 이런 역주행 중이던 자전거 무리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고 반사조끼를 착용한 사람도 없었으며 자전거에는 라이트, 반사판과 같은 안전장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전에도 자전거배를 울려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슬람교 묘지 근처로 조명이 부족하고 나무로 가려진 상태였으며 언덕길이어서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후 조사 결과 심커팅은 사고 당시 어떠한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차량이 과적 상태도 아니었으며 음주운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론은 초기에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에서 심커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자전거를 타던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청소년들이 이미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렀으며 심커팅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인과 상반된 여론으로 인해 사건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만약 심커팅이 위험운전 취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5천에서 2만 링깃, 약 159만 원에서 639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단순한 형량이 아니라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무려 6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국민과 정치인들이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정부는 여러 부서를 동원하여 공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관련 영상을 자주 보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든 폭력사건이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차량 블랙박스도 없었고 도로 주변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충돌 후 현장에서 분노한 군중들이 심커팅을 비난하며 그녀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까지 훼손했습니다. 이는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차량은 충돌 후 도로 옆에 정차해 있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차량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현장 주민들에게 묻자 차 아래 깔린 청소년을 구하기 위해 차량을 들어 올렸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사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심커팅은 이 과정에서의 비용이 자신이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월급이 1000링깃, 약 32만 원에 불과한 영업사원으로 자신의 저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저축까지 모두 소진했지만 더 이상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심커팅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게시물이 올라간 지 5시간 만에 약 6만 링깃, 약 1917만 원이 모이며 많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심커팅이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이 조호르바루 치안 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 조사관은 사고가 심커팅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운전 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야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고 사고 현장의 운전 조건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중하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심커팅이 과속과 부주의한 방식으로 운전했으며 사건 당시 차량 통제력을 잃고 제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8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과 차량이 손상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도로안전연구소는 조사 결과 2가지 가능한 첫 충돌 지점을 제시했습니다. 심커팅의 차량과 자전거 무리가 최초로 충돌한 지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 지점일 경우 차량의 속도는 시속 74.86km로 추정되며 두 번째 지점일 경우 속도는 시속 44.53km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사고 구간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 추정 중 첫 번째는 초과속, 두 번째는 제한 속도 준수 여부와 관련된 차이를 나타냅니다. 재판 중 여러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사고 현장에서 뚜렷한 브레이크 자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에어백은 단단한 물체와 충돌했을 때 작동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커팅이 충돌한 대상은 단단한 물체가 아니므로 그녀가 고속으로 소년들을 들이받아 에어백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그녀의 차량 속도는 시속 74.86km였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조사관들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같은 차선, 언덕 뒤편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 무리가 갑자기 나타난 상황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자전거 무리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알릴 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전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사는 판단했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46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214개의 증거물을 제출한 이후 조오바로 하급법원은 심커팅에 대해 표면적 범죄 성립이 없다라고 판단하였고 그녀를 소환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 범죄 성립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판 절차에서 판사는 피고에게 유죄 여부를 묻고 심커팅처럼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검찰 측의 증거 제출 단계로 넘어갑니다. 검찰은 판사가 사건이 피고의 책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확신해야만 다음 단계인 표면적 범죄 성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표면적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는 무죄로 석방됩니다. 간단히 말해 판사는 검찰 측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심커팅을 석방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고 2019년 11월 10일 조오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2021년 2월 8일 고등법원은 표면적 범죄 성립 없음이라는 판결을 뒤집고 심커팅을 하급법원에 소환해 변론을 요구했습니다. 8개월 후 심커팅의 변론을 거친 하급법원은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하며 그녀를 석방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않았으며 검찰이 심커팅에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의 반전이 곧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심커팅은 중국계이고 희생자들은 모두 말레이계였다는 점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피해자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도해 많은 이들의 동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비교적 이성적인 사람들은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 심커팅은 최소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며 감옥에 가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점차 격화되었고 네티즌들은 인종차별적 발언을 퍼부으며 심커팅의 개인정보를 찾아내 공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사망한 8명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심커팅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말레이인 우월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 말레이인이야말로 말레이시아의 주인이고 중국계와 인도계는 그들의 혜택을 누리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고가 이용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민족적 사회적 갈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검찰은 다시 조오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4월 13일 고등법원 판사 아부 바카르는 이전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심커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에게 6년의 징역형과 월급 수준에 따른 6,000링깃, 약 191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6개월간 구금되며 출소 후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사고 기록이 면허증에 기재됩니다. 판사는 보석을 불허하고 형 집행유예 신청도 기각하며 즉각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곧바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계는 물론 많은 말레이계 사람들까지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어떤 근거로 심커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적 범죄 성립 이후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변호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증인석에서 선서 후 증언하는 방식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피고가 반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둘째, 피고석에서 비선서 진술을 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반대 신문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는 침묵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심커팅은 2번째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는 변호인 측이 그녀가 반대 신문 중 검찰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심커팅의 일부 진술입니다. 사고 당시 그녀는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친구의 차는 그녀의 차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자주 모기 자전거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로에도 경고 표지판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가장 왼쪽 차선에서 주행했다고 했습니다. 주유소를 지날 때 도로의 시야가 매우 안 좋았고 언덕을 오르는 중 자전거 무리를 보지 못했으며 언덕 정상과 커브를 막 지날 때
갑자기 도로 전체를 점거한 모기 자전거 무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충돌 소리만 들렸고 이후 공포에 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는데 또 다른 차량이 소년들을 들이받고 혼란을 틈타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추가 진술과 함께 심커팅이 반대 신문을 거부한 점을 들어 판사는 그녀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거의 모든 그녀의 진술을 배제하고 검찰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그녀가 시속 74.86km로 운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사는 심커팅이 지역의 모기 자전거 활동을 몰랐다는 점이 그녀의 위험 운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시야가 나쁜 상황에서 여전히 과속을 했으며 사람을 친 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차량 통제력을 상실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심커팅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아 감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6년과 6천 링깃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공익은 피고의 개인적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피해자 가족들은 5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한 가족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종종 한밤중에 깨어나 아이를 찾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습니다. 라며 아픔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한 가족은 그런 비난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것만으로도 이미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판결이 운전자에게 교훈을 주어 앞으로는 더 조심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가 심커팅을 용서했는지 묻자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미소를 지으며 지금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마음이 평온해졌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커팅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그녀를 돕기 위한 탄원서가 곧 100만 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많은 중국계 정치인과 사업가들이 나서 심커팅을 돕기로 했고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러 관계자들과 대중들의 지원 아래 2022년 4월 18일 항소법원은 심커팅의 항소 신청을 승인했고 조오바로 고등법원이 내린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녀에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5일간의 구금 생활을 끝낸 심커팅은 자유를 되찾았으며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종 판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심커팅을 과실 또는 위험 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기소했는데 실제로 이는 두 가지 죄명입니다. 하나의 기소에 두 가지 죄명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을 과실치상죄와 고의상해죄로 동시에 기소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과실 운전과 위험 운전은 서로 유사한 점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심커팅의 새로운 변호사 정보덕은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2023년 4월 11일 하다리아가 이끄는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전원일치로 파기했습니다. 이는 기소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기소로 인한 판결 또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기서 재판부의 유죄 판결 과정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으로 진행되며 변호인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검찰은 이를 제거하는 책임을 집니다. 법관이 모든 합리적 의심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할 때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법관은 피고가 유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무죄로 판결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의 증거는 완전하고 논리적이어야 심커팅을 유죄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전에 조오바로 하급법원은 심커팅에 대해 여러 차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너무 많아 유죄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관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조잡한 조사라고 직언했으며 증인들의 증언은 서로 모순되었고 조사는 철저하거나 엄격하지 않았으며 조사관은 운전자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커팅 또한 조사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현장에 있던 유일한 중국계 여성이었던 자신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커팅이 이전에 다른 차량이 소년들을 치고 도주했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는 즉석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심커팅의 차량에는 두 개의 모기형 바이크의 페인트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두 대의 모기형 바이크는 서로 충돌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두 대의 모기 자전거가 심커팅의 차량에 충돌한 지 서로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고 모기 자전거 무리가 먼저 충돌한 뒤 그녀의 차량에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거는 심커팅의 차량이 두 대의 모기 자전거와 충돌했다는 것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사고가 반드시 심커팅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가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같은 장비가 없었고 사고 이후 현장과 증거물이 훼손된 데다 경찰의 조잡한 조사와 증인들의 모순된 증언으로 인해 사건은 혼란스럽고 증거는 모호해졌습니다. 결국 심커팅을 유죄로 판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속도를 시속 74.86km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에어백이 작동했으며 현장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차량 제조사는 에어백이 시속 25km 이상에서 단단한 물체와 충돌했을 때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관은 에어백의 작동만으로 심커팅의 과속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던 이유는 차량에 ABS가 작동했기 때문이며 이는 그녀가 제때 브레이크를 밟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점은 또한 그녀가 중간 차선에서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항소법원의 판사들은 심커팅이 과속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 과속을 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험 운전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0, 40대의 모기 자전거가 모든 차선을 점거하며 역주행으로 언덕을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심커팅이 어느 차선에 있었든 어떤 속도로 주행했든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다리아 판사는 이 사고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차가 모기 자전거 무리 위를 날아가는 것뿐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판 중 하다리아 판사는 검찰에게 승용차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라고 물었고 검찰은 합법입니다 판사님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하다리아 판사는 새벽 3시 20분에 도로에서 모기 자전거를 타는 것이 합법인가요? 라고 질문했고 검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다리아 판사는 다시 사고 이틀 전 경찰이 왜 모기 자전거 단속을 했나요? 라고 물었고 검찰은 도로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하다리아 판사는 이것이 모기 자전거 무리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고 검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다리아 판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모기 자전거 라이더들은 책임이 없고 운전자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운전자가 위험한 운전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죄 판결이 불법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사건 증거가 불충분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고가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커팅을 법정에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로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년에 걸친 복잡한 재판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사건 당시 22살이었던 심커팅은 판결 시점에 28살이 되었으며 오랜만에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표현했습니다. Syarul Nizam Marudin, Haizan Nasrin. Saya mengaku tak aku bahawa saya telah membantu kereta yang telah menyebabkan kematian kepada anak-anak anda yang disayangi. Namun demikian, kemalangan tersebut bukanlah disengaja oleh saya. Saya merasakan segala simpati kepada nasib anda atas pemikiran awak. Sepanjang 6 tahun kes ini, saya sentiasa terfikir dan merenung tentang bagaimanakah kehidupan harian dan harapan masa depan yang awal. Mungkin menikmati di sisi keluarga tersayang. Apa yang dikata oleh saya di sini tidak mencukupi untuk membawa kementerian kepada kehidupan anda yang kata-kata saya tidak dapat membawa awal kembali ke pangkuanmu. Namun demikian, saya ingin sampaikan kepada anda bahawa saya juga dulu mengikut keberatan tragedi tersebut bersama anda. 이 사건 이후 경찰은 모기 자전거 활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고 이러한 활동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심커팅은 여전히 피해자 가족과 일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사고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